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 죄송한데 시계가 여기 네, 약속된 시간까지만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을 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만 하라고 그러셔서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하는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부모 교육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학생들, 교사, 뭐 이렇게 선생님들,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근데 그분이 부모님인 경우에는 진짜 오면서부터 코끝이 빨개져 갖고 와요. 그리고 제 앞에 와서 그냥 오느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간단히 끝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 끝나고 길게 얘기 듣겠다. 그래서 상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상담을 들을 때마다 아니 이것들이 여기 청소년들이 많네요. 자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울게 만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또 아이들은 저에게 와서 또 울면서 우리 엄마가 나보고 한강 가서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장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부모는 아이들 때문에 울고 아이는 또 그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또 울고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요. 일단 이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일단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소그룹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게 처 집사님은 분명히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여성스럽고 솜씨도 좋고 요리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정말 너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생긴 것도 별로고 살림도 못하고 그렇게 문제 별로 없는데 왜 저렇게 힘든가를 도와주고 싶은 고민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이 사람도 직업이 뭐냐면 이혼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혼을 하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보려고 거기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2번의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 진짜 이혼 안 해야지 해서 아이도 봐주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별거 다 하는데 결국 3번째 이혼을 하러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언어가 있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마워, 수고했어, 당신이 최고야 이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자기랑 함께 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어떤 사람은 스킨십 해주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남편이 이러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희 부부를 참고로 잠깐 얘기하면 일단 저는 남편에게 잘 못합니다. 지금은 좀 잘해요. 네,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합니다. 근데 한참 저도 바쁠 때 아이들 막 크고 있지, 바깥 일만 그때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빨래도 자주 못하는데 빨래를 해갖고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쫙 널어놓으면 그걸 또 못 깨요. 그럼 이제 남편이 입으려고 속옷을 봤는데 없어. 그럼 조용히 베란다에 가서 그 빨래를 걷어다가 입어요. 그 정도로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왜 빨래를 제때 안 하고 이걸 제때 개놓지 않냐고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착한 것 같죠? 근데
이 사랑의 언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이해한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가 아니에요. 부인이 빨래 빨리 안 해주고 밥 제대로 안 차려줘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괜찮았던 거예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아주 꽤 오랫동안 일찍 들어오면 11시 반, 늦으면 12시가 넘고 그 다음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남편이 안 들어오면 그냥 먼저 자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앞에 속옷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나가고 없어요. 그럼 제가 문자합니다. 오, 통제라, 님은 어디 가고 속옷만 남아있네.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남편이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남편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근데 늦게 들어오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술을 끊었지만 예전에 술 취하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확 짜증이 나죠. 그러면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취한 몸을 흔들흔들거리는 몸을 가지고 베란다로 가요.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막 걷어옵니다. 술 취한 상태 빨래를 막 개요. 그러면 저는 화났던 게 그냥 풀려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보고 쉬운 여자라고 그러거든요. 저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봉사예요. 저는 봉사예요. 늦게 들어와도 좋으니 집에 들어왔을 때 열심히 청소해주고 저를 도와주면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알고 보니까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봉사 잘 못하거든요. 빨래도 못하고 그러면은 미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때웁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잘생겼어. 당신은 대학생 같아. 심지어 나가서 심심하면 한 번씩 문자도 보내요. 보고 싶으니 빨리 들어와라. 들어오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다른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특별하게 문제없이 살았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이게 답이더라고요. 사랑의 언어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맞았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 저 자료를 좀 쫙 제가 이 타이밍에 나눠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검사를 실제로 해보려고 그래요. 사랑의 언어 검사. 우리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거기에다가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지가. 이게 이제 아내용 거기 여러분 받으신 것 중에 앞에는 맨 첫 장은 자료 우리 강의 자료고요. 뒷장에 2장이 있는데 아내용이 있고 남편용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아내면 아내용을 하시면 되고 내가 남편이면 남편용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은 자기가 남자면 남편용을 하시면 되고 여학생이면 아내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실 수만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 때 자기가 행복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항은 3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항마다 2문장이 있어요. 나는 남편이 사랑의 편지를 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나는 남편이 포옹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지를 골라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지금 30문제니까 부탁하시면 됩니다. 실시. 해보세요, 지금. 다 하셨나요? 그러면 A가 인정하는 말이고요. B가 함께하는 시간, C 선물, D 봉사, E 스킨십이에요. 본인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 혹시 부부끼리 같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봐보세요. 순서대로 A, B, C, D, E예요. 우리가 이제 배우자와 잘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내 배우자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럼 그거에 집중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내 배우자가 봉사다.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금 소홀히 하셔도 됩니다.
어, 한번 그러면 뭐 여쭤볼까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손 들어 보실래요? 나의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이다. 그러면 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네. 선물이다. 봉사다. 네. 스킨십이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에게 이 정보를 공개하고 우리 이거에 집중하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나중에 배우자에게 해보시면 지금 두 분이 부부세요? 여기 두 분이 부부세요? 집사님은 뭐로 나오셨어요? 네. 7904. 그게 뭐예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제일이요? 네. B하고 2요. B하고 E요? 함께하는 시간하고 스킨십이에요? C는 0이에요. 아, 보통 남자들은 선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은 B? 그러면 두 분 다 B가, C는 안 써요. 네. 근데 그 B일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상대방이 B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뭐일 것 같으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B인가 보죠. 이게 이제 일단은 서로 이 사람이 이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여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꽃을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꽃 안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꽃을 주면 좋아하는 척 하려고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주부는 이걸 버릴 생각을 하면 더 짜증납니다. 선물 좋아하지 않아요. 선물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남자들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킨십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일 많은 건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남자들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1이 됐던 제2의 사랑의 언어가 됐던 가장 많은 건 인정하는 말인 게 그렇죠. 이 사랑의 언어는 평생 가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에 따라 달라지고 나의 지금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달라.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면 봉사의 사랑의 언어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변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대부분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이 봉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밥 잘 차려놓고 집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지금 7시 남편 들어올 시간이네. 애들 막 해갖고 장난감 정리 다 하고 막 다 해놓고 이제 남편이 들어왔는데 약간 술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봉사를 다 해놓고서 입으로 털어요. 지금 또 술 마셨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고 인정하는 말이거든. 수고했다 이 한마디인데 이게 참 어려워. 저처럼 봉사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 떼우세요. 그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지금 자녀들이 지금 너네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해봐. 저는 얘네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줄 알았더니 모자라서 검사지가 없어갖고 못했나 봐요.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찍어보세요.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너무 예상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하냐면 봉사합니다. 부모는 열심히 봉사해요. 밥 해주고 깨워서 학교 보내고 심지어는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샌드위치 뒤에 넘겨주고 끝나는 거 기다렸다가 집에 데리고 오고 온갖 봉사를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하던 거였죠. 입으로 털잖아요. 너 숙제했어? 너 지금 정신은 차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오면서 차 안에서 막 아이들한테 구박하죠. 아이들은 원하는 게 인정하는 말인데 부모들은 그건 안 하고 봉사만. 이게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관계에 있어서. 꼭 여러분,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은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혼자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해서 그거 하나에 집중하자, 현명하게.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부부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녀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그림을 하나 어디서 퍼왔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아이는 그 발을 씻겨주는 엄마의 손을 바라보고 있고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다른 화가가 그린 거라서 얘네들이 커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려 갖고 온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아이가 컸어요. 가슴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컸어요. 이 아이가 컸다는 것은 그림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인을 보여줘요. 일단 장난감이 바닥에 니둥고 있어요. 이제 자기한테 더 이상 이 인형이 의미가 없어요. 아이는 뭘 보고 있어요? 거울로 자기의 이 몸을, 성숙한 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닦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이 아이는 자기 몸을 혼자서 닦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닦을 수 있어요. 이 엄마는 정신 빨리 차려야 돼요. 정신 빨리 차려야 됩니다. 제가 부모교육 강의를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유아교육과 커리큘럼에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곳에서 해요, 부모교육을. 그런데도 점점 더 사이가 나빠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겠죠? 이 바닥에서 살고 있으니까. 왜 이러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나빠지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아이는 성장하는데 부모는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부모는 아이만 바라보고 있고 아이를 닦아주고 있어요. 아이는 지금 이런 부모의 역할을 원하지 않아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 엄마 정신 빨리 못 차리면 제가 세 번째 그림까지 찾으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 그림 못 찾았어요. 이 엄마 빨리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세 번째 그림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애 방에 못 들어갑니다. 문 닫아놔서. 들어오지 마. 문 잠궈서 엄마 더 이상 못 들어와. 그럼 밖에서 엄마가 얘기하겠죠. 이 집이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이러면서. 그런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부터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나눠드린 강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부모가 행복하다. 아이들은 잘하고 있고 그 시기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다양한 그 분들이 앉아 계셔갖고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하죠 뭐. 네, 그래서 각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아기는 0세부터 2세를 영아기라고 그래요. 이때의 자녀들을 둔 부모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뢰감을 형성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율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신뢰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0에서 2세 사이 아이들한테 신뢰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애가 배고파서 울어요. 까나쟁이가 배고파서 냐냐냐 하고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죠. 그 다음에 또 배고프면은 또 울어요. 또 엄마가 가서 밥을 먹여요. 그 다음에 또 배고플 때 애가 또 울겠죠? 이때 할 수 있는 게 표현의 방식이 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울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울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겠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엄마가 와서 밥 주겠지. 평안한 마음으로. 이게 신뢰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엄마가 빨리 오더니 어떨 때는 15분을 울어도 안 오고 어떨 때는 막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 얘는 울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올까? 과연 올까? 내가 이번엔 얼마나 울어야 올까? 이게 불신감이에요. 그게 이 시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감은 계속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딱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신뢰감은 키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넉넉하게 잡아서 3년. 일반적으로 돌까지. 더 짧게 얘기하면 한 3, 4개월까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열심히 그 사랑을 부어주고 신뢰감을 형성해야지 그걸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 사랑의 창고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창고는 이제 사랑을 막 부어주면요. 아이가 이제 그 사랑의 창고에 사랑이 차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되면 뚜껑이 닫혀요.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그 창고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고가 가득 찬 사람은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히 있어요. 양동이에 물이 가득히 누가 지나가다가 뻥 차면 그냥 살짝 출렁이고 말겠죠?
그런 것처럼 사랑의 창고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은 살다가, 여러분도 살아보시고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살다가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출렁거리고 말아요. 누가 얘기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신뢰감 형성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 뒤에 있는 친구가 날 보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해. 그러면 저 아이 재밌는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한 대학생 갔는데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어. 어머, 무슨 일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와. 그러면 아유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행복해요. 근데 이게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양동이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사람들은요, 누가 뻥 차면 잘못하면 쏟아져요. 기운이 없어서. 출렁거리기도 엄청 출렁거리고 쏟아지죠. 저 뒤에서 친구가 자기를 보고 웃어요. 어머, 쟤가 내용 보나 봐. 남자친구가 늦어요. 애정이 식었나 봐. 남편이 늦어요. 바람 피나 봐. 세상이 힘들어져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여기 우리가 만약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때리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화상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널 사랑해 안아줘도 아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를 우연히 봤는데 이산가족 찾기 너무 옛날 얘기죠. 이산가족 찾기 했는데요. 외국에 입양 갔던 사람이 와서 자기 부모를 찾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되게 성실하고 편안하게 잘 자랐을 것 같은 인상을 한 청년이 자기 부모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이제 입양을 해외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사실은 부부끼리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막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파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정에 갔는데 또 이래저래 또 파양이 됐어요. 파양을 2번이나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통 왜 가끔 해외로 입양돼서 너무나 훌륭하게 럭키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너무 힘들게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표정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괜찮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의 자기를 자기가 평가해 보건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자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디에 생각이 미쳤냐, 아마도 내 기억엔 없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부어줬나 보다,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생각이 다 다른 거지만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사랑의 창고를 가족 태워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부모한테 관심 받으려고 하는 행동인 경우가, 동생 때리고 찡얼거리고 떼쓰고, 대부분이 다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충분히 사랑해주고,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애정을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꼭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아이랑 맨날 같이 있고 아이한테 충분히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애가 애정 결핍일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 요만큼만 사랑을 줘도 충분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만큼 줘도 부족한 애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이만큼 줘도 부족한데 어떡하겠어요? 더 줘야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상태다 지금,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해결책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석 같은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하고만 집중적으로 노는 시간을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대충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거지하며 빨래가며 애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그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보내는 시간을, 좋으면 하루에 30분,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해야 돼요. 7시부터 7시 반.
뭐 또는 5시에서 5시 반.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애가 계속 엄마 언제 놀아줄 거야? 언제? 이거 자체가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처음에 엄마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너랑 매일 놀아줄 거야 얘기하고 그 시간을 갖는 게 그 30분이 아이로 하여금 24시간을 견디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언을 주변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원하고요. 두 번째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은 부모가 자녀에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너희를 왜 너 혼자 못해 이걸 거예요. 그거는 대학생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를 왜 스스로 못해 혼자 못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언제 키워지는 거냐면 이때 키워지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끝나요.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요 시기에 애들이 이제 자꾸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불안하니까 부모가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줄게. 내가 할 거야. 이게 지금 막 욕구가 생겨갖고 할 때 싹을 잘라놓고서 싹을 잘라놓고서 나중에 이제 해보려고 하면 이제 아니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는 왜 너희를 스스로 못하냐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전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반항심이 큰 시기가 두 시기가 있는데 하나가 요때고요. 또 하나가 사춘기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독립이에요. 이때는 일상생활로부터 독립하려고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고 사춘기 때는 정서적인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신발 신고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어떡하죠?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네. 하면 일단은 자꾸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할 때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냥 내가 도 닦으라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아이들이 이때 제일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신발 신는 거거든요. 신발을 엄마가 신겨주면 금방 신는데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신을 확률 50% 이렇게 신을 확률 50%인데 희한하게 애들이 이렇게 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가 신겨줄게 그럼 되는 게 아니라 신발을 딱 사면 요 앞코에 여기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 매직 같은 걸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와 얘가 뽀뽀하게 신어 이렇게 해주면 신발 이렇게 신을 확률이 확 떨어져요. 내가 잔소리할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려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한테 물을 따라 먹게 못합니다. 흘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물에 컵에 선을 하나 그어줘요. 그러면 그 선까지만 따라 그러면 넘치는 확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기회를 많이 주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요 시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모든 어른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싫어 하는 거거든요. 싫어. 이 시기 아이들이 0에서 2세 아이인데 그 소신을 가지고 살아요. 애들이 나름 소신이 있어요. 한 번 싫어하면 끝까지 싫거든요. 그래서 싫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 하다 보면 겨울에 내복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내복에다가 이렇게 담요 말아가지고 옷 따로 이렇게. 걔는 왜 아침에 그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침에 이랬을 거예요. 어린이집 가니까 빨리 옷 입어야 돼. 옷 입어. 그러면 애가 싫어. 이 싸움하다가 시간은 다 됐지. 버스는 올 시간 됐지. 그러니까 애 그냥 돌돌 말하고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 보고 옷 입히시라고. 싫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양자택일을 시키는 거예요. 양자택. 이거 할래. 응? 그러면 그 엄마는 아침에 어떻게 써야 돼요? 어린이집 갈 시간이야. 이 옷 입을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0세에서 2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연습을 해볼까요? 얘에게 뭘 마시게 하고 싶어요. 우유 마시자 그러면 싫어 이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 해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시킬까요? 네, 우유 마실래? 물 마실래? 그럼 애가 둘 중에 하나 고르겠죠? 너무 좋죠. 요 시기가 딱 배변 훈련할 시기예요. 가만히 노는 걸 보니 지금 오줌이 마려운 게 분명해. 이 시기를 넘으면 바지에다 쌀 것 같아. 엄마랑 오줌 싸러 가자 그러면 싫어. 그러고 놀다가 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옆에 집사님? 네. 제가 혹시 지금 집사님 머릿속에 오줌 쌀래, 똥 쌀래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해보세요. 화장실 갈래? 안 놀래? 화장실 갈래, 그 다음에 뭐요? 안 놀래? 안 노를래? 아, 벌칙이네요, 하나는. 이게 벌칙 같은데요. 이왕이면 벌칙 아닌 걸로 하시면 좋겠는데. 뭐, 요 시기에 배변 훈련할 때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변기가 있어요. 우리 오줌 쌀 시간이네. 아빠 변기에 할래? 네 변기에 할래? 뭐 이러면 되겠죠? 아이가 엄마랑 6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가는데 다리 아파 안아줘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보시죠. 다리 아파 안아줘. 그 뒤에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할래 네. 아, 네, 자매님 해보실래요? 죄송해요, 자매님 해보실래요? 과자 사러 갈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집에 지금 어린이집 끝나고 아이랑 이렇게 집 가고 있는데 다리 아파 안아줘 이런단 말이죠. 아, 집 가서 집에 빨리 가야 돼. 집 가서 과자 먹을래? 같이 놀래?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소망을 두게 하니까. 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이건 이제 뒤에 제가 얘기할 거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인정해줘야 돼요.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끝까지 우는 이유는 이 엄마가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길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딱 인정,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처 의자까지 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처 의자까지 네가 가면 엄마가 안아줄 건데 그렇게 할래? 아니면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갈까? 쉬었다가 너가 걸어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좀 쉬었다 걸어갈까? 아니면 저 의자까지 네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안아줄게. 어느 거 할래? 그럼 이제 아이가 하나 고르겠죠? 여기서 이제 나쁜 사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저 의자까지 안아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걸어가야 돼. 이건 좋지 않아요. 일단 오케이 하고 거기서부터 또 뗐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너가 저기까지 걸어가면 그 다음에 엄마가 안아줄게. 두 가지. 양자택일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한번 권하고 싶어요. 넘어가서 유아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훈육의 시간이에요. 영아기는 사실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달적으로 인내심,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유아기 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니까 우리 나이로 한 6살 요즘 되는 아들이 엄마를 패기 시작하는데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와, 장난 아니게 때리더만요. 막 발길질도 하고요. 그 장난감 총으로 막 엄마 배를 쑤시고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게요?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문가에게 하는 말이 아직 어려서 아직 어려서 몰라서 뭐 이렇게 크면은 뭐 말이 통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영아기 때 하는 소리예요. 유아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유아기 때는 훈육을 놓치시면 안 돼요. 훈육이 뭐예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올라가서 하지 뭐, 나중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도덕성이 막 발달할 때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얘가 지금 물건을 집어던져.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집어던지는 거거든요.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지면 안 된다는 사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알려줄까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는데요. 3가지 세트 메뉴라고 무슨 햄버거도 아니고 세트 메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 일단 이름을 불러야 돼요. 땡땡아. 이름을 부르는 그 포스가 있어요. 땡땡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소리를 깔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이톤. 하이톤은 어떨 때 쓸까요? 화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하이톤은 칭찬할 때 어머 이거 칭찬할 때 쓰는 거예요. 중간 톤은 그냥 보통 때 쓰시면 되고 낮은 톤은 이때야말로 화낼 때 이거 쓰는 거예요. 모든 심리학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소리를 높이는 순간 이미 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 절대 야단칠 때서 하이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칭찬할 때. 어머, 누가 이렇게 예쁜 옷을 사줬니?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일단 목소리를 까셔야 돼요. 땡땡아, 목소리 깔고.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눈을 마주보고 얘기해야 돼요. 눈을 마주보고. 눈을, 세계적인 전문가가 치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압니다. 목소리를 깔고 땡땡아 하고 부르면 알아요. 아, 나 혼날 거구나. 그래서 딴짓을 해요. 안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어떻게 하냐면 애 턱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얼굴에 딱 갖다 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턱까지는 모르겠고 정말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인데 애가 그러면 이 팔을 딱 잡으면 그러면 내 앞에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눈을 보고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라는 거. 그래야지 강력하게 전달이 돼요. 동생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인정. 뭐부터 해야 돼요? 동생에게 뭔가 많이 화가 났구나.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마주 보면서 하지만 동생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목소리 가는 거, 눈 마주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친김에 옆 사람과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15초간 눈을 마주 볼까요? 레디, 액션. 훌륭하세요. 네. 네, 부부 치료의 시작을 눈 마주 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눈을 마주 봤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시면 그 관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막 청소년들끼리 웃고 있는데 그 사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눈을 마주 보는데 처음 우리가 1분을 시켜요. 부부 치료할 때 부부끼리 눈을 마주 보라고. 눈을 마주 봤는데 갑자기 속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네, 눈을 마주 보는 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유아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동 청소년기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키워드는 또래, 자신감, 격차예요. 아동 청소년기는 또래가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부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려우면 아이가 부모가 잘해주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그 자체도 힘들지만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큰 거예요. 나에게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부모한테 구박받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구박받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아직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때가 아니거든요. 아동 청소년기는. 그래서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간의 갈등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훈육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기가 되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유아기 때 얘기고 이때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뭔가 또래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꾸 격려를 해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뭘 따져먹고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또래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뭘 가르쳐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격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존감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것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문제들이. 그런데 그 자신감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키워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가 자꾸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예전에 동상이몽이라는, 아마 지금 이 프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저희 엄마가 제가 아주 아이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아이가 어떤 문제로 나왔냐면 계속 성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내 딸은 성형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저희 엄마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희연아, 하냐,
너는 되게 소중한 존재야. 넌 정말 특별해. 왜냐면 넌 엄마 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누군가도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데뷔를 하고 그뭐 신랄한 그런 평가들에, 악플들에 가장 힘들었던 건 자꾸 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이고 제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존감이 자꾸 낮아진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쯤 이제 저희 엄마가 매일 저에게 손편지를 한 통씩 써주셨어요. 그래서 뭐 출근할 때 우편함에 있는 엄마 편지를 읽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됐죠. 거기 내용에는 뭐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이쁜 아이였어. 너가 이런 기특한 행동들로 엄마에게 이런 기분을 줬어. 나는 너를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해.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와 함께 뭐 너가 되지 않아도 돼.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 지금 엄마는 그냥 너가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머님이 소영이한테 정말 넌 정말 죄송해요.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널 정말 사랑해. 지금 그대로도 너무 예뻐. 너 정말 소중한 존재. 이런 뭔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화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조금 속도를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고요. 그 3번에 보면 자녀의 장점에 집중하는, 오늘 제가 이제 꼭 놓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녀의 장점에 집중하는 부모가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는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못하는 걸 뜯어 고쳐서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후자를 택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은.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자꾸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때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담을 때 거기에는 공기를 빼내고 커피를 담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를 담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내 아이의 장점이 점점 자라면 단점이 사라져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아침에 새벽에 밝아질 때, 해가 뜰 때 어둠을 몰아내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 어둠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애를 고치려고 안 하면 좋겠다. 이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후원을 해서 거기 제가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하고 이걸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숙제를 내줬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학습지가 있는데 학습지를 어떤 애들은 뭐 5권 하고 그걸 가져가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아와라. 이런 숙제였는데요. 이 아이는 딱 봐도 초등학생이에요. 딱 봐도 굉장히 그 모범생일 것 같죠? 보여줬더니 엄마 할머니 이거 다 했어요. 그래 잘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래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느낌은 뭐예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책 다 끝내야지. 더 잘해야지.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이는 전화로 얘기한 거죠. 문제집 2권이나 알았어 끊어. 칭찬을 못 받았어요. 느낀 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아이예요. 얘는 형제가 다니는데 동생은 좀 착하고 형이 조금 말썽장인데 형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런 거예요. 종진이는 6권이나 끝냈는데 너는 한 권도 못 끝내니 형 노릇 좀 해라. 이 말이 가장 가슴 아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엄마가 지금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종진이 6권이 너는 한 권도 형 노릇 좀 해.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도로 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 나는 형 노릇을 해야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이거 하라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절대 거기까지 안 가요. 어디에서 멈춰요? 가슴 아파트에서 끝나요. 그래서 지적질하고 야단치는 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처럼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아이의 좋은 점들을 자꾸 칭찬해줘서 그 부분이 더 커져서 단점들이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딱 이래서 자란 아이거든요.
응? 했더니 정말 좋은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강의하면서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4시가 돼버렸어요. 그랬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스킵하고 하나만. 이거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과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감히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주저스러운데 저한테 너무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만 전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는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누가복음만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 강렬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맨 마지막에 자녀는 부모를 신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눈이 마주쳤어요.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어떤 눈길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어떤 눈은 1번 너까지 나를 배신하다니. 2번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뭘까요? 뭘까요? 둘 다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3번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 괴로워할 걸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보세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보다도 더, 그런 설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걸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베드로가 지금 나 좀 부인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이건 용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면 사실 답답할 때가 많죠. 미덥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베드로의 이후의 모습을 이미 아셔서 베드로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일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견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잠깐만 시간을 제가 3분만 내서 지금 옆 사람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앞으로 꼭 이 생각은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되는 거를 지금 옆 사람과 빨리 나누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3분 동안. 이 시간이 없으면 갈 때 털고 가시기 때문에 뭐가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1분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듣는 과정에 궁금한 게 있거나 자기 주변에 누군가에 대해 상담하거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남으시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